섹스, 거짓말, 정치. 칸트의 도덕 철학을 탐구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가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의 도덕 철학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나는 그 가운데 섹스, 거짓말, 정치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철학자가 자신의 이론을 다른 누구보다 항상 정확하게 현실 사례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칸트가 자신의 철학을 적용한 사례를 살펴보면 그 자체로도 흥미로울 뿐 아니라 그의 철학 전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유로운 성관계에 반대한 칸트의 견해. 성도덕에 관한 칸트의 견해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이다. 그는 부부 사이의 성관계를 제외한 그 어떤 성관계에도 반대했다. 성에 관한 칸트의 시각이 모두 그의 도덕 철학에 모두 부합되는가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견해에 반영된 근본 사고 방식이다. 우리는 자신을 소유할 수도 마음대로 처리할 수도 없다는 견해가 바로 그것이다. 서로 동의한 경우라도 자유로운 성관계, 이 경우에 그는 혼의 정사를 의미, 성관계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두 사람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둘 다 욕망의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성관계는 오로지 성욕을 충족시킬 뿐 상대의 인간성을 존중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칸트는 반대한다. 남자가 여자에게 욕정을 느끼는 이유는 상대가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자이기 때문이다. 그녀가 인간이라는 사실은 남자의 관심사가 아니다. 오로지 여성이란 성별만이 욕구의 대상이다. 자유로운 성관계가 서로에게 만족을 준다 해도 각자 상대의 인간성을 욕보인다. 이들은 인간성을 욕구와 경향성을 충족하는 도구로 이용한다. 잠시 후 살펴볼 여러 이유로 칸트는 결혼이 성관계를 육체적 만족 이상으로 격상시키고 인간의 존엄성과 연결시킨다고 보았다. 매춘이 도덕적인가 비도덕적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칸트는 어떤 조건에서 우리의 성기능을 발휘하는 행동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묻는다. 이때도 그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타인이나 우리 자신을 단순히 물건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답한다. 우리는 자신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 자유지상주의의 자기소유 개념과는 극히 대조적으로 칸트는 우리가 자신을 소유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람을 단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는 우리의 몸과 우리 자신을 다루는 방식을 제한한다. 인간은 물건이 아니므로 인간은 자신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 자신은 스스로의 재산이 아니다. 오늘날 성도덕에 관한 논쟁에서 자율권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자유가 개인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칸트가 말하는 자율의 의미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모순적이게도 칸트가 생각하는 자율은 우리가 자신을 다루는 방식에 일정한 제약을 가한다. 앞서 했던 설명을 떠올려 보자. 자율적이라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부여한 법칙, 즉 정은 명령에 지배된다는 의미다. 그리고 정은 명령은 자신을 포함해 모든 사람을 단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칸트에 따르면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존중하고 대상으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자기 몸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칸트가 살던 시절에 신장을 거래하는 시장은 없었지만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치아를 사서 자기 잇몸에 심었다. 18세기 영국의 토머스 롤런드슨이 치과 진료실 풍경을 그린 치아 이식이란 캐리커처에는 치과 의사가 굴뚝 청소부에게서 이를 빼고 돈 많은 여자들이 그 옆에서 치아 이식을 기다리는 풍경이 그려져 있다. 칸트는 이를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여겼다. 누구에게도 자기 팔, 다리나 심지어는 치아 하나도 팔 자격이 없다. 자신의 신체 일부를 파는 행위는 자신의 물건을 한낱 수단으로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는 행위다.
칸트는 매춘 역시 같은 이유로 반대했다. 이익을 얻기 위해 자기 몸을 다른 사람의 성욕 충족에 이용되게 함으로써 자신을 거래 대상으로 만드는 행위는 스테이크로 허기를 채우듯이 자기를 대상으로 삼아 욕구를 채우도록 허락하는 행위다. 인간은 이익을 얻기 위해 자신을 마치 물건처럼 내놓아 상대가 성욕을 채우도록 허용할 자격이 없다. 그런 행동은 한 개인을 한낱 물건으로 이용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행위다. 그 밑바탕에는 인간은 자신의 재산이 아니며 자기 몸을 멋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도덕 원칙이 있다. 매춘과 자유로운 성관계에 반대하는 칸트의 견해는 그가 생각하는 자율, 이성적인 존재와 자유의지, 자율과 개인 간의 합의에 따른 행위를 대비한다. 우리가 의지를 발휘해 도달한 도덕법은 자신이든 타인이든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고 요구한다. 이 요구는 비록 자율에 근거하지만 합의한 성인들끼리의 행동이라도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 존중을 거스르는 행동은 배제한다. 칸트는 오직 부부끼리의 성관계만이 인간성의 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결론 내린다. 두 사람이 상대에게 자신의 전부를 줄 때만, 그리고 단순히 성적 능력을 이용하지 않을 때만 성관계가 물건 취급받지 않을 수 있다. 좋든 나쁘든 모든 면에서 서로가 상대의 인간성과 육체의 영혼을 함께 나눌 때만 이들의 성은 인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칸트는 모든 결혼이 이런 식의 결합을 실제로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결합이 부부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거나 부부가 아닌 사람들끼리의 성관계는 오직 성적 만족밖에 없다고 말한다면 잘못일 것이다. 하지만 성에 관한 그의 견해는 오늘날의 논쟁에서 곧잘 혼동되는 두 개념, 규제받지 않는 합의의 윤리, 그리고 자율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윤리의 차이점을 확실히 보여준다. 살인자에게 거짓말을 하면 잘못일까? 칸트는 거짓말에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 도덕 형이학적 기초에서 거짓말을 부도덕한 행위의 최고 사례로 꼽는다. 하지만 예를 들어 친구가 당신 집에 숨어 있고 살인자가 문 앞에 와서 그 친구를 찾는다고 가정할 때 살인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옳은 행위 아닐까? 칸트는 아니라고 말한다.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는 결과에 상관없이 항상 존재한다. 칸트와 동시대 인물인 프랑스 철학자 벤자민 콩스탕은 이러한 비타협적 입장을 문제시했다.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는 진실을 알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며 살인자 같은 사람은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는 주장했다. 하지만 칸트는 살인자에게 거짓말하는 행위가 잘못인 이유는 살인자에게 해를 입히기 때문이 아니라 옳은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회피할 수 없는 발언에도 진실을 담아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엄연한 의무다. 그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이 아무리 큰 불이익을 입는다 해도 그렇다. 물론 살인자가 악한 짓을 저지르는 걸 돕게 된다면 그것은 중대한 불이익이다. 하지만 칸트에게 도덕은 결과가 아닌 원칙의 문제이다. 결과는 주변 상황에 달려 있으므로 당신은 당신 행동, 이 경우는 진실 말하기의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 당신 친구는 살인자가 쫓아온다는 두려움에 이미 뒷문으로 빠져나갔을 수도 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해야만 하는 이유는 살인자가 진실을 들을 자격이 있다거나 거짓이 살인자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고 칸트는 말한다. 어떤 거짓말이든 진실의 원천을 해친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 정직은 그 어떤 편의상 외에도 인정할 수 없는 신성하고 무조건적인 이성의 법칙이다.
이는 유별나고 극단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우리에게는 분명 나치 돌격 대원에게 안네 프랑크의 가족이 다락방에 숨어 있다고 말해줄 도덕적 의무는 없다. 문 앞에 온 살인자에게 진실을 말하라는 칸트의 주장은 정원 명령을 잘못 적용했거나 정원 명령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칸트의 주장은 언뜻 타당해 보이지만 나는 그의 주장을 보이지 않지만 나는 그의 주장을 옹호해 보려고 한다. 나의 주장이 비록 칸트의 설명과는 다를지라도 어쨌든 그의 철학 정신에 바탕을 둔 것이기에 그의 철학을 조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친구가 옷장에 숨어 있는데 살인자가 문 앞에 나타난 난처한 상황을 가정해보자. 물론 살인자가 악한 짓을 저지르게 돕고 싶은 마음은 없다. 당연히 살인자를 친구가 있는 곳으로 가게 만들 말은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당신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그는 여기 없어요 라고 명백한 거짓말을 하거나 한 시간 전에 저 아래 가게 쪽으로 가는 걸 봤어요 라고 진실이지만 그를 오도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다. 칸트의 관점에서 두 번째 계획은 도덕적으로 허용되지만 첫 번째는 그렇지 못하다. 당신은 괜한 억지라고 여길지도 모른다. 엄밀히 따지면 진실이지만 상대를 오도할 말과 명백한 거짓말 사이에는 어떤 도덕적 차이가 있을까? 두 경우 모두 살인자로 하여금 친구가 집에 숨어 있지 않다고 믿게 할 의도에서 한 말이다. 칸트는 그 두 가지 대답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의의 거짓말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가끔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예의상 진실이 아닌 말을 약간 할 때가 있다. 친구에게 선물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포장을 풀어보니 당신이 절대 매지 않을 우스꽝스러운 넥타이가 들어있다면 뭐라고 말하겠는가? 흔히 좋은데? 라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선의의 거짓말이다. 반면 뭘 이런 걸 다 선물해 라고 말하거나 이런 넥타이는 처음 보네? 고마워 말할 수도 있다. 이런 응답도 선의의 거짓말처럼 당신이 넥타이를 좋아한다는 그릇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지만 아무튼 진실은 진실이다. 칸트는 선의의 거짓말을 반대할 것이다. 결과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도덕법의 예외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배려한다는 의도는 가력하지만 정은 명령에 부합하도록 행동해야 한다. 다시 말해 얼마든지 보편화될 수 있는 원칙을 바탕으로 행동해야 한다. 목적에 따라 의도가 좋다고 예외를 인정한다면 도덕법의 정원적 성격인 절대성이 무너지고 만다. 이와 반대로 진실이지만 상대를 오도할 수 있는 발언은 정원 명령을 위협하지 않는다. 실제로 칸트 자신도 딜레마에 빠졌을 때 이 차이에 의존한 적이 있다. 칸트라면 빌 클린턴을 변호했을까? 아니요. 이거 마이크 주세요. 칸트라면 빌 클린턴을 변호했을까? 콩스탄과 교류하기 몇 년 전 칸트는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와 껄끄러운 관계에 놓인 적이 있었다. 왕과 검열관은 종교에 관한 칸트의 글이 기독교를 폄하했다고 판단해 그 주제에 관한 언급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그에게 요구했다. 칸트는 표현을 고르고 골라 이렇게 약속했다. 소인은 폐하에 충성스러운 백성으로서 앞으로 종교에 관한 공개 강의나 논문을 삼가겠습니다. 이 말을 지어낼 당시 칸트는 왕이 그리 오래 살지 못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몇 년 뒤 왕이 죽자 칸트는 이 약속에서 풀려났다고 여겼다. 폐하에 충성스러운 백성일 때만 해당되는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후에 칸트는 자유를 영원히 빼앗기지 않고 폐하가 살아있는 동안만 빼앗기기 위해 매우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고 설명했다. 정직한 프로이센의 귀감인 칸트는 상황을 영악하게 피해간 덕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검열관을 속이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꼼수가 아닌가?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중요한 뭔가는 명백한 거짓말이냐 교묘한 회피냐의 차이에 달렸을 때가 많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를 보자. 내 생각에 근래에 미국 공인 가운데 클린턴만큼 신중하게 말을 골라 혐의를 교묘히 부인한 인물도 없을 것이다. 첫 번째 임기를 위한 대통령 선거 운동 때 비치료용 약물을 사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클린턴은 미국 연방이나 주의 마약 금지법을 어긴 적은 없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나중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유학 시절에 마리화나를 사용한 적은 있다고 시인했다. 이렇게 교묘하게 부인의 말을 했던 그가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부인을 한 사례가 있다. 백악관에서 일하던 22살의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보도에 대한 그의 대답이다. 미국 국민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르윈스키라는 여성과 섹스를 한 적이 없습니다. 뒤에 대통령과 모니카 르윈스키의 성적인 접촉이 정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 추문은 탄핵 문제로까지 불거졌다. 탄핵 청문회에서 대통령이 성관계를 부인한 것이 대국민 거짓말인지를 놓고 한 공화당 의원과 클린턴의 변호사 그레고리 크레그는 논쟁을 벌였다. 공화당 의원 보브 잉글리스. 자, 크레그 씨. 대통령이 그 여성과 섹스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 건 미국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 맞죠? 크레이그. 그는 분명히 오도하고 기만하는 잠깐만요. 그러니까 거짓말 맞죠? 미국 국민에게 당시 그는 국민을 오도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대답하지 않을 생각인가 본데 또한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주장하길 단순한 도덕적 진실을 법적, 기술적 방법으로 후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여성과 결코 섹스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 건 미국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는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죠, 의원님.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섹스란 개념을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의원님은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의 생각에 섹스의 정의는 좋아요. 나도 그 주장은 잘 압니다. 좋습니다. 놀랍군요. 변호사께서 우리 앞에서 대통령의 그 모든 사과를 철회하고 있다니.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대통령의 사과를 철회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께서는 지금 그 주장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여기서 이런저런 주장을 펼치겠죠. 그중 하나가 대통령이 그 여성과 섹스를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구강선거였지 진짜 섹스가 아니다. 변호사께서 오늘 여기서 우리한테 하실 말씀이 대통령은 모니카 르윈스키와 섹스를 하지 않았다 그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미국 국민께 하신 말씀은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좋아하지 않을 말씀이라는 거 이해합니다. 지나치게 기술적인 변호이거나 꼼수를 써서 회피하는 대답처럼 보일 테니까요. 하지만 성관계는 사전마다 일정한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는 모니카 르윈스키와 그런 식의 성적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미국 국민을 기만했다?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이었는가? 그렇습니다. 비난받아 마땅한가?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변호인은 클린턴이 이미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인턴과의 관계는 잘못되고 부적절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와 관련한 대통령의 발언은 사람들을 오도하고 기만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만은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왜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조서를 쓸 때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오로지 법적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사실 대통령의 문제 발언은 선서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에서 미국 국민에게 했던 말이다. 하지만 질문을 했던 공화당 의원이나 클린턴의 변호인 모두 클린턴이 거짓말을 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국민을 오도하고 기만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거짓말을 했는가에 대한 이들의 격렬한 논쟁은 거짓말과 남을 오도할 수 있는 진실 사이에는 도덕적 차이가 있다는 칸트의 사고방식을 지지한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무엇일까? 사실 두 경우 모두 의도는 똑같다고 봐도 좋다. 문 앞에 있는 살인자에게 거짓말을 하든 교묘히 진실을 회피하는 말을 하든 발언의 의도는 살인자에게 친구가 집에 숨어 있지 않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칸트의 도덕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의도나 동기다. 둘 사이의 차이에 대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신중하게 회피하는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의무의 경의를 표한다. 상대를 오도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진실인 말을 지어내 거짓말을 피하는 사람은 희미하게나마 도덕법의 존중을 표하는 것이다. 오도하는 진실에는 하나가 아닌 두 개의 동기가 담겨 있다. 살인자에게 명백한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위험에 처한 친구를 보호하겠다는 하나의 동기에서 나온다. 반면 얼마 전에 친구가 가게 쪽으로 가는 걸 봤다는 말에는 친구를 보호하는 동시에 진실 말하기라는 의무를 지키려는 두 개의 동기가 담겨 있다. 두 경우 모두 친구를 보호하겠다는 칭찬할 만한 목적을 추구하지만 두 번째 경우만이 의무를 다하겠다는 또 다른 동기에 따라 목적을 추구한다. 기술적으로는 진실이지만 상대를 오도하는 발언 역시 거짓말과 마찬가지로 모순 없이 보편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차이를 살펴보자. 문 앞에 살인자가 왔거나 난감한 성추문에 휩싸였을 때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을 한다면 누구도 그런 말을 믿지 않아 거짓말의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오도하는 진실은 다르다. 위험하거나 난처한 상황에 빠졌을 때 모든 사람이 조심스러운 표현으로 상황을 피해가려 한다면 사람들은 그 말을 믿기를 반드시 그만두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변호사처럼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 주목해 그 말을 분석하려 할 것이다. 클린턴이 조심스레 고른 표현으로 혐의를 부인했을 때 언론과 대중도 그런 반응을 보였다. 혐의를 부인하는 정치인의 말을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정치인의 말을 아예 안 믿는 것보다는 낫다는 게 칸트의 요지가 아니다. 그것은 결과론적 논리일 뿐이다. 오도할 수 있지만 진실인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처럼 듣는 사람을 대놓고 속이거나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칸트의 요지다.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보면 말의 진위를 판별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칸트의 도덕 이론에 따르면 엄밀히 말해 진실이지만 오도할 수 있는 발언, 문 앞의 살인자에게든 프로이센의 검열관에게든 검사에게든 발언을 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과 달리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있다고 결론 지을 근거가 있다. 당신은 내가 칸트의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을 옹호하느라 애쓴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문 앞에 서 있는 살인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잘못이라는 칸트의 주장은 결국 당신을 납득시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명백한 거짓말과 남을 오도하는 진실의 구별은 칸트의 도덕 이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를 살펴보면 빌 클린턴과 케니스베르크 출신의 엄격한 도덕주의자 사이의 놀라운 유사성을 발견하게 된다. 칸트가 생각하는 정의. 아리스토텔레스, 벤담, 밀과 달리 칸트는 정치 이론에 관해 주요 저술을 남기지 않고 몇 편의 논문만을 썼을 뿐이다. 하지만 윤리를 다룬 글의 도덕과 자유에 대한 설명에는 정의를 함축하는 힘있는 주장이 담겨 있다.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그는 공리주의를 거부하고 사회계약을 기초로 한 정의론을 지지한다. 칸트는 우선 공리주의를 개인 도덕성의 기초로서만이 아니라 법의 기초로서도 거부한다. 칸트는 공정한 헌법은 각 개인의 자유와 다른 모든 이의 자유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공리 극대화와는 관계가 없으며 공리는 기본권 결정에 결코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사람들은 행복의 경험적 목적과 행복의 구성 요소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리는 정의와 권리의 기초가 될 수 없다. 당연하지 않은가? 공리를 권리의 기초로 삼는다면 행복에 대한 여러 개념 가운데 어느 하나를 사회가 공개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헌법의 기초를 행복의 특정 개념, 예를 들어 다수의 행복에 둘 경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럴 경우 자신만의 목적을 추구할 개인의 권리가 무시된다. 칸트는 이렇게 썼다.
어느 누구도 타인의 기준에 맞춰서 행복하도록 나에게 강요할 수 없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각자 어울리는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칸트의 정치 이론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뚜렷한 특징은 정의와 권리를 사회 계약에서 다소 변형된 사회 계약에서 도출한다는 것이다. 로크를 비롯해 초기 사회 계약설 사상가들은 사람들이 자기 집단의 삶을 지배할 원칙에 따라 언젠가 스스로 결정한 사회 계약으로부터 합법적인 정부가 태어난다고 주장했다. 칸트는 이 계약을 달리 본다. 합법 정부는 맨 처음 만들어진 원초적 계약을 기초로 해야 하지만 이 계약이 하나의 사실로 존재할 필요는 전혀 없다.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칸트는 이 원초적 계약이 진짜가 아니라 가상의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정당한 헌법이 왜 진짜가 아닌 가상의 계약으로부터 생겨나는 걸까? 하나는 현실적인 이유다. 국가가 형성된 이래로 사회 계약이 있었다는 증거는 찾기 힘들다. 다른 하나는 철학적인 이유다. 도덕 원칙은 경험적 사실로부터만 나올 수 없다. 도덕법이 개인의 이익이나 욕구에 기초할 수 없듯이 정의의 원칙도 공동체의 이익이나 욕구에 기초할 수 없다.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동의했던 헌법이므로 지금도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어떤 가상의 계약이 이런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까? 칸트는 간단히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이성이라는 관념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실제 현실성이 담겨 있다. 왜냐하면 입법자들에게는 국가 전체의 뜻을 통일한다면 어떤 법이 만들어질까를 고려해 법의 틀을 짜도록 하기 때문이며 각 시민에게는 동의한 듯한 의무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칸트는 집단적 동의라는 이 가상의 행위가 모든 공법의 정당성을 판가름한다고 결론 내린다. 칸트는 이 가상의 계약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혹은 이것이 어떤 정의의 원칙을 만드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거의 2세기가 흐른 뒤 미국의 정치 철학자 존 롤스가 이에 답하고자 했다.